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폭증했습니다. 대구는 역대 두 번째, 경북은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일터의 안전관리 책무를 무겁게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은 K2 군공항이 이전하면 공항 주변 114제곱킬로미터 지역이 고도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추위가 쉬어가면 미세먼지가 항상 말썽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 농도 오늘 나쁨 상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잔류하던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계속해서 나쁨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의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새벽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결빙된 곳도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보행 시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대구의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구미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8도, 안동 7도, 구미 8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폭증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대구는 역대 두 번째, 경북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 모두 역대 최다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인데 그나마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는 672명 확진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20년 2월 29일 741명 이후 두 번째 많은 확진자입니다. 절반인 340명은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동선 추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진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북은 44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58%나 늘어난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급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방역이나 또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좀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비교해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50%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중증 병상 역시 가동률은 28.1%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델타의 5분의 1 수준의 치명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의료체계 부담이나 사망 피해에 있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확진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라도 자가격리는 없어졌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대구 경북에도 선별검사소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데 이상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뒤 2월 3일부터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고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 김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와 주변인의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 49살 성모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아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NA 검사를 3차례나 했고 시료 채취나 분석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 없다며 숨진 아이가 석 씨 아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석 씨가 보정 속옷과 헐렁한 옷을 입어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 몸무게가 산부인과에서 하루 만에 크게 줄었고 발에 있던 식별띠가 벗겨진 점이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45명. 바로 지난 5년 동안 우리 주변 일터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더는 이렇게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가장 윗선인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일터에서의 안전관리 책무를 무겁게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손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젠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자도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에 상한은 없고 하한선이 생긴 겁니다. 동시에 기업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영자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없애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 사고가 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일터에서의 안전의식이 크게 바뀔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와 실천이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 사업장의 1% 수준입니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 이하의 건설 현장은 2024년까지 예외로 둔 탓입니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80%가 발생한다는 것,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불법 도급이나 최저가 낙찰제 같이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이 법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근데 그걸 위해서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공사 비용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거를 담는 게 아니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 발주처 등으로 책임과 처벌 대상을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법을 따를 수 없는 사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 지원 같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금속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영천의 한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금속의 판금, 절단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 많아 한 해 평균 서너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다양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대표가 뭐 한 수백 명 되는데 이거 지금 준비했다 하는 사람은 나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 시행을 미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뽑아야 되고 업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와서 여기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중소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를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53.7%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60.7%가 의무사항을 지킬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의무 이해 어려움이 40.2%로 가장 많았고 전담 인력 부족 35%, 준비 기간 부족 13.9%, 예산 부족 11% 순이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50인을 갓 넘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인데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인적 자원들 투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한 기준 정비와 면책 규정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A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망사고 발생한 곳은 B구역이었다. 전혀 몰랐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원청, 하청 구조가 아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안전에 투자하고 작업 중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전조치를 세웠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3건 모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은 세우고 시동 끄고 문 잠그고 다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는 게 포스코의 원리 원칙이거든요. 포스코가 말했던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근 4년 동안 24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법이 된다면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하는 그런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책임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아파트값이 주춤하는 사이에 주택과 빌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특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구 북정동과 교동 일대. 4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은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택과 빌라, 상가 건물 할 것 없이 매매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것 같아요.
3,400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지금 올랐잖아요, 집값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사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으로 부동산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은 지난해 빌라 매매 가격이 3.4% 상승해 지난 2011년 7.1%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에만 1%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빌라나 이제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됐고 상승도 많이 컸고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를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작은 비용으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괜찮은 거는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당분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지만 한국말에만 익숙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정체성과 또 언어 환경의 강점을 길러주기 위한 교실이 열렸습니다. 목포 MBC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0여 명이 교실에서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모음만 또 구성되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 모음 보면 대부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 엄마 나라의 말을 공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학교 수업과 친구들, 가족들과는 모두 한국어로만 소통해 다른 언어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조금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배우니까 발음도 약간씩 다르고 지난번부터 베트남어를 배우니까 재밌었고 도움이 됐고 인사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전남교육청과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8개 학교에 문을 연 이중언어 교실은 겨울방학 동안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을 가르칩니다.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길러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다문화 정체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문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강점들을 최대한 자기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10,000여 명에 달하는 전남 다문화 아이들.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강점이 된다는 점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달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은 K2 군공항이 이전하면 공항 주변 114제곱킬로미터 지역이 고도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활주로 남측 저층 주택지로 형성된 1.3제곱킬로미터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30층 수준의 고층화가 가능해져 인구는 2배, 용적률은 2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구시는 K2 군공항을 이전하면 공항 주변 지역과 함께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구의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권 12대 정책 요구안을 마련해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12대 정책 요구안은 대구 제2의료원 건립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추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보건의료, 환경, 자치분권 등 모두 8개 분야입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번 대선은 공약보다 후보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 관련 논란거리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이 같은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조상 땅 찾기로 2만 7천여 필지를 찾았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본인이나 조상 소유 땅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약 2만 3천 건 신청을 받아서 2만 7천여 필지를 찾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수륜면 수성 1, 2주민 1동 48만 원, 수륜면 남은 1, 2주민 1동 24만 원, 수륜면 개정 1, 2주민들께서 33만 원, 수륜면 적송 1, 2주민들 26만 원, 수륜면 보월 1, 2주민 1동 21만 원.
성주군 수륜면 수성 1위 주민 일동 11만 원, 수륜면에서 적송 1, 2 주민 일동 15만 원, 수륜면 남은 1, 2 주민들께서 34만 원, 성주군 선남면 새마을 분여회에서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추위가 쉬어가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계속해서 오늘은 미세먼지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잔류하던 미세먼지와 함께 오늘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공기질이 탁한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의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새벽 사이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도로가 결빙된 곳도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보행 시에는 조심조심해서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구미 영하 1도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8도, 안동 7도, 구미 8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도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청도 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상주도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8도, 상주 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3도, 청송 영하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7도, 청송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는 가운데 구름이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